매우 젊은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미의 걸작품 3부작 손님의 첫 번째입니다. 그는 자기를 향해 올라오는 두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말을 타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산 중턱에 세워진 학교 쪽으로 난 가파른 언덕길에는 접어들지 못했다. 인적 없는 쓸쓸한 고원, 광활한 넓이에 두루 깔린 자갈들 사이로 눈을 밟으며 그들은 고생스럽게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자갈 위에 눈이 쌓여서 더 미끄러울 텐데. 휘청거리는 걸 보니 말이 발을 헛디뎠군. 넘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야. 아직 말굽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지만 말이 콧구멍으로 무럭무럭 내뿜는 김이 보였다. 벌써 며칠째 내린 눈으로 길이 우중충한 흰 눈더미 밑에 파묻혀 보이지 않는데도 그들은 용케도 길을 더듬어 잘 찾아오고 있었다. 저 아래서 언덕 위로 올라오려면 30분은 더 걸릴 거야. 어찌됐든 반가운 손님이로군. 며칠째 혼자서 정말 외로웠거든. 추워. 안으로 들어가서 몸을 좀 녹여야겠어. 날씨는 추웠다. 그는 털 재킷을 입으려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텅 비고 서늘한 교실을 지나갔다. 흙판 위에는 각각 색이 다른 4가지 분필로 그려진 프랑스의 4대 강이 사흘째 하구를 향해 흐르고 있었다. 8개월 가문 끝에 기다리는 비는 안 오고 느닷없이 눈이 오니 참. 사흘 밤낮을 대책 없이 내리더니 이젠 날이 좀 좋아지려나. 그래서 고원지대 여기저기에 흩어진 마을에 사는 20여 명의 학생들은 학교에 오지도 못하고 날씨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다리는 자신이 거처하는 하나의 방에만 불을 피웠다. 교실 옆에 붙어있고 또한 동쪽 고원을 향해 나 있는 방이었다. 교실 유리창과 마찬가지로 남쪽으로 난 창도 하나 더 있었다. 그 창에서 보면 학교는 고원의 남쪽으로 내뻗기 시작한 기슭에서 몇 킬로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맑은 날이면 그 창문을 통해 황무지를 거느리고 여러 골짜기를 이룬 보랏빛 산봉우리들이 내다보였다. 거기가 사막이 시작되는 관문이었던 것이다. 몸이 좀 녹자 다리는 처음 두 사람을 발견했던 창문께로 돌아왔다. 이제 보이지 않는군. 두 사람이 가파른 언덕길로 들어선 게. 하늘의 어두운 빛이 좀 엷어진 것 같군. 간밤에 눈이 그친 탓이다. 아침은 음산한 빛 위로 밝아왔고 구름이 걷히자 빛은 어렴풋이나마 생기를 띠었다. 오후 2시나 돼서야 비로소 낮이 시작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그치지 않는 어둠 속에 촘촘한 눈발이 마구 쏟아지고 휘몰아치는 바람이 교실의 견문을 뒤흔들던 지난 사흘에 비하면 나은 편이다.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어. 사흘 내내 꼼짝 못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어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야. 그때 밖으로 나오는 일이라고는 닭을 돌보거나 석탄을 가지러 갈 때뿐이었다. 그래도 눈보라가 몰아치기 이틀 전에 보고품을 받아서 천만 다행이지 뭐야. 북쪽으로 제일 가까운 타지드 마을에서 보급품을 싣고 오는 소형 트럭은 48시간 후에 다시 오기로 되어 있었다. 하기야 작은 골방에 잔뜩 쌓인 밀부대가 있으므로 이 고립 상태를 감당해 나가기에 충분했다. 이 밀보리는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세대의 학생들에게 배급하도록 정부에서 예비로 보내온 식량이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가난하게 살고 있으니 이곳 사람들 모두가 가뭄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심한 말이 아니지. 매일 다니는 아이들에게 그날그날의 할당량을 나누어 주었다. 학교에 오지 못한 동안 식량을 받아가지 못했으니 식량이 떨어져서 굶고 있을지도 모르겠어. 오늘 저녁이라도 누구네 아버지나 형이 식량을 받으러 찾아올지도 모르지. 그러면 그는 곡식을 공급해 줄 것이다. 그리고 다음해 수확으로 갚으면 되는 것이다.
그나마 밀을 실은 배가 프랑스에 도착하고 있으니 가장 힘든 고비는 넘겼다고 할 수 있지. 참혹한 가난이며 이글거리는 햇볕 아래 누더기를 걸치고 헤매는 유령 같은 사람들 무리며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점점 더 까맣게 타들어가는 고원지대, 문자 그대로 불더위에 볶여 말라붙은 땅, 발로 밟으면 먼지처럼 되어 바스러지는 자갈, 이 모든 비참함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리하여 양들은 수천 마리씩 떼죽음을 하고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몇몇이 숨을 거두었다. 이와 같은 참상을 눈앞에 두고 보자니 외떨어진 이 학교에서 거의 수도사처럼 파묻혀서 얼마 안 되는 살림과 이 고된 생활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그는 스스로가 마치 왕이라도 되는 듯이 여겨졌다. 내 손으로 회칠해서 단장한 벽과 좁고 긴 의자, 그리고 하얀 나무 선반과 우물도 있고 물과 양식은 매주 공급받고 있지. 나라고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있으니 왕도 부럽지 않아. 그런데 벼랑간 아무 예고도 없이 비가 내리는 과도기를 거칠 겨를도 없이 눈이 쏟아졌다. 이 고장은 본래 이렇듯 살기 어려운 곳인데 그곳에 사는 인간들끼리의 문제 또한 간단치는 않았다. 그러나 다리는 여기서 태어났다. 그래서 어디든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가면 그는 유배지에 있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는 밖으로 나와 학교 앞들 축대 끝으로 걸어갔다. 두 사람은 이제 언덕 중턱에 이르고 있었다. 말을 탄 사람은 헌병 팔디식은 좋은 사람이지.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지만 나쁜 기억이 거의 없어. 팔디시 뒤에서 걸어오고 있는 사람은 누구지? 아랍 사람 같은데? 발두시는 아랍 사람 하나를 포승에 묶어가지고 호송하고 있었는데 이 아랍 사람은 두 손이 묶인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뒤따라오고 있었다. 헌병은 다리에게 가볍게 몸짓으로 인사를 했지만 다리는 답례도 하지 않은 채 한때는 푸른색이었을 헌 젤라바를 입고 있는 아랍 사람을 정신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샌들을 신은 발은 두툼한 생사빛 양털 양말에 덮여 있었고 머리에는 좁고 짧은 두건을 두르고 있었다. 그들이 가까워졌다. 발두시는 걷고 있는 아랍 사람이 힘에 겹지 않도록 말의 걸음을 조절하면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목소리가 들릴만 하게 되자 발두시가 외쳤다. 라멜에서 여기까지 3km 걷는데 1시간이 걸렸네. 다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두툼한 털 재킷 속에 키 작고 어깨만 딱 벌어진 체격의 다리는 그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아랍 사람은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들이 앞들로 들어서자 다리가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냈어? 춥죠? 어서 들어와서 몸을 좀 녹이세요. 발두시는 포승을 손에 준 채 힘들게 말에서 내렸다. 그는 뻣뻣하게 곤두선 수염 속에서 교사를 향해 웃어 보였다. 볕에 벌겋게 익은 이마 아래 움푹 파인 작고 어두운 두 눈과 가장자리에 주름이 많은 입이 주의 깊고 찬찬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말은 헛간에 메어놓고 오겠습니다. 그래 주겠나? 고맙네. 추운데 학교 안으로 들어가 계세요. 그렇게 함세. 어서 가자. 네, 알겠습니다. 다리는 고삐를 잡아 말을 차양 달린 헛간으로 끌어다 둔 다음 다시 두 사람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학교 안에서 다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자기 방으로 들어가게 했다. 폭설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아서 제 방에만 불을 피웠습니다. 그랬구먼. 그래, 전시엔 뭐든 아껴야지. 교실에다 불을 피울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기보다는 거기가 더 편할 겁니다.
다리가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와 보니 발두시는 장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가 포승을 좀 늦춰주었는지 아랍 사람은 화로 옆에 웅크리고 있었다. 손은 여전히 묶인 채, 그리고 두건은 이제 좀 뒤로 젖힌 채 창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자는 어떤 사람일까? 내 눈엔 우선 팽팽하고 매끄러워 거의 흑인처럼 보이는 큼직한 입술밖에는 들어오지 않는군. 그러나 코는 우뚝하고 두 눈은 어둡게 이글거렸다. 두건이 뒤로 젖혀지자 고집스러워 보이는 이마가 드러났고 살결이 볕에 탔으나 추위로 빛이 흐려진 얼굴에는 불안과 반항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아랍 사람이 그에게 얼굴을 돌리면서 눈을 빤히 쳐다보자 다리는 그 표정에 놀랐다. 저 옆방으로 가시죠. 바카차를 끓여드릴 테니. 고맙소. 근데 이게 무슨 고역이람. 어서 은퇴를 해야지 원. 그리고 발두시는 아랍어로 죄수에게 말했다. 너도 이쪽으로 와. 예. 아랍 사람은 일어섰다. 그리고 묶인 두 손목을 앞으로 내밀며 천천히 교실로 들어갔다. 다리는 차와 함께 의자를 하나 가져왔다. 그러나 발두시는 벌써 맨 앞에 학생 책상에 걸터 앉아 있었고 아랍 사람은 사무용 책상과 창 사이에 있는 난로를 마주하고 교단에 몸을 의지한 채 웅크리고 있었다. 찻잔을 죄수에게 내밀려다가 다리는 손이 묶여있는 것을 보고 머뭇거렸다. 이 손은 풀어도 되겠죠? 뭐. 아이, 그럼. 데리고 오느라고 그런 거니까 풀어줘야지. 뭐. 다리가 잔을 바닥에 놓고 아랍 사람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포승을 풀기 시작했다. 아랍 사람은 입을 다문 채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손이 풀리자 부은 손목을 마주 비비더니 찻잔을 들고는 뜨거운 차를 조금씩 다급하게 들이켰다. 다리가 물었다. 그런데 이러고 어딜 가시는 거예요? 어딜 가긴 이 사람아. 여기에 온 거야. 그래요? 정말 괴상한 학생들이로군요. 그래, 여기서 주무실 작정인가요? 뭐 아니야. 난 내일 라메르로 돌아가네. 그럼 이 사람은요? 자네가 이 친구를 탱기에 넘겨주게 합동수사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발두시는 다리를 바라보며 다정스럽게 웃어 보였다. 그래,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날 놀리는 거죠? 이야, 이 사람아. 이건 명령일세. 명령이라고요? 내가 무슨... 다리는 머뭇거렸다. 그는 늙은 코르시카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진 않았다. 명령이라지만 어쨌든 그런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죠. 할 일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전시회는 무슨 일이든 다 해야 하는 걸세. 그렇다면 선전포고를 기다렸다가 하죠. 좋아. 하지만 명령은 떨어졌네. 그것이 또 자네에게도 관계가 있는 일일세. 세상이 시끄러운 것 같다. 모자나 반란이 일어날 거라는 말이 있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동원당한 셈이지. 하지만 저는... 다리는 여전히 고집스런 표정이었다. 여보게 이 사람아. 난 자네를 좋아하네만 이해해줘야겠네. 헌병은 모두 12뿐인데 엘라멜에서 작은 도만한 지역을 순찰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도 이건... 어쨌든 난 자네에게 이 녀석을 맡기고 지체 없이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네. 이놈을 거기다 둘 수 없는 형편이었거든. 마을 사람들은 이자를 빼내가려고 법석이었다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안으로 이 친구를 탱기에 데려다 줘야 하네. 이건 명령이야. 자네같이 건장한 사람한테야 20km 주면 문제도 아니겠지.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저는... 그냥 데려다 주기만 하면 끝일세. 그리고 나서 학생들과 다시 만나게 될 거고 걱정 없는 생활로 되돌아가는 거야. 벽 뒤에서 말이 코를 시근거리며 발굽으로 땅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리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늘은 이제 완전히 개어
햇빛이 눈 덮인 고원 위에 넓게 퍼져가고 있다. 눈이 다 녹으면 다시금 태양이 이글거릴 거고 또다시 이 돌밭을 불태우리라. 여러 날을 두고 까딱도 않고 있는 하늘이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이 외로운 고원 위에 그 메마른 빛을 퍼부으리라. 발디시 쪽을 돌아보면서 다리가 말했다. 헌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질렀나요? 그러고는 미처 헌병이 입을 열기도 전에 물었다. 프랑스 말을 합니까? 나니 한마디도 못해. 벌써 한 달 동안이나 수배를 받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숨겨주고 있었네. 사초를 죽인 놈일세. 사촌을 죽였다고요? 살인을 했다는 말이군요. 우리한텐 적대적인가요? 어이 뭐 그런 것 같지는 않네만 어디 알 수가 있어야지. 사람은 왜 죽였대요? 글쎄 집안 싸움인 것 같다군. 한쪽에서 양식을 구워가고 갚지 않았나 봐. 근데 분명치가 않아. 하여간 간단히 말해서 사촌을 낫으로 찔러 죽였단 말이야. 그거 있잖아. 마치 양을 잡을 때와 같이 확. 발두시는 자기 목을 칼로 긋는 신용을 했다. 아랍 사람은 신경이 쓰이는지 불안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알베르 카미가 쓴 손님의 일부를 들어보셨습니다. 흔히 알베르 카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손님의 나타난 부조리와 철학에 대해 논하곤 합니다. 부조리와 철학이란 무엇인지 이어서 2부에서 계속해서 들어지읍 보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